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차녀 가족의 라인펀드 특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경제 인식으로 본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평가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금요일에는 경제 주요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경제토론. 오늘을 빛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경제 전문가이시고 정치 경험까지 가지고 계신 두 분 모시고 주요 정책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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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이제 금요일마다 이 주요 정책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시청자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연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야당에서 김부겸 총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뭐 한 방이 나왔는지 어떤지 참 궁금하거든요. 우선 야당 경험이 있으신 김종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뭐가 좀 있었습니까? 없죠. 야당 없습니까? 입장에서 보면은 예. 김부겸 후보자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그 소위 말하는 소위 강성 친문이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봐도 뭐 대인 관계도 좋고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친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 뭐 좀 야당 노릇하느냐고 까칠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미 행안부 장관 청문회에서 한번 걸러진 데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방은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예. 대로 없는 것 같고 또 노련한 우리 김 후보가 아주 낮은 자세로 사과를 반복하니까 내가 볼 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똑같이 이게 둘째 딸의 이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김부겸 후보 자신은 전혀 출가한 딸이고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고 예. 사실 그 사위가 굉장히 재력가예요. 큰 회사의 임원이고 그래서 그 뭐 장인 덕볼 경제적 덕볼 예.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 이종필이라는 그 라인펀드 매니저가 라인펀드 자산운용의 전 예. 부사장 예, 구속돼 그 있죠. 사람이 예. 좀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 펀드 네. 관리에서 그때 이게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유리한 조건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완전 가족 펀드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게 좀 의도적인 게 아니었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펀드를 보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최 의원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둘째 딸, 사위, 손자, 손녀 4명이다. 예, 그 문제 이종필 전 부사장, 그렇죠. 그리고 라인펀드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에스모 머티리얼스라는 회사 네, 이렇게 탁 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비공개로 네. 그렇게 이제 자산을 그 아름아름 투자자를 모아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금액은 그 이제 에스모 머티리얼이라는 예. 그 회사가 이제 돈을 넣고요. 전기차 부품 회사라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뭐 이렇게 그닥 예.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 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펀드가 구성됐다라는 거 자체는 뭐 이제 사모펀드의 경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게 이거 구성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예.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 조건에 이제 환매 수수료나 성공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 없고. 그래서 뭔가 이 라임 자산 운용에서 만들 때 이 가족들에게 뭔가 좀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문제제기인데 네. 솔직히 그 부분도 이 사모펀드는요 굉장히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든지 운용 수수료를 더 높게 해서 책정하고 다른 수수료는 안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계약 조건을 봐야만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정부는 좀 제한적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꼭 그러다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지만은
우리 김종석 전 의원님 말씀하신 네. 대로 크게 한 방이 되지는 않을 네.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뭔가 확실한 정보를 캐내서 사실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데 조금 힘이 달리는 그런 상황 저는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종필 그 부사장이 예. 그러니까 김부겸 씨의 딸이고 사위라는 걸 알고 예. 나름대로 보험을 좀 든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의구심을 그런 금할 수가 의구심을 없어요. 갖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가 본인도 말했죠. 경제적으로 독립한 딸이고 난 몰랐다 근데 보니까 하더라도 함께 가입한 그 회사에 예, 이 에스모 머티리얼스에 이 정부 지원금 14억이 또 그러게요.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개연성은 있지만 정황상 그걸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게 참 정확한 진실을 알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어제 오늘 이틀 하면서 조금 이 국민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예요. 예. 이거 일반인들도 세금 이렇게 잘 과태료 같은 거 오면 벌금 더 물리지 않게 해서 얼른 내는데 그렇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무총리가 되실 분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횟수도 뭐 30번이 넘어서 예.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약간 이제 변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 말씀 해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뭐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996년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어려울 당시에 예. 이제 부인께서 사업을 했고 예. 그 부인의 명의의 차를 이제 회사에서 그냥 회사 차량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서 일반 그 회사원들하고 다 같이 사용을 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회사가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회사는 잘 관리를 안 한 거죠. 개인 명의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태료들이 미납되고 그러다가 압류도 뭐 네. 이렇게 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국가에서 물린 세금을 하루라도 연체한다는 것은 이 고위공직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차 위반, 뭐 속도 위반 네. 이런 것들인데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잘 금액으로 몰라요. 따지면 뭐 5만 원, 10만 원 전후일 예. 거예요. 근데 그게 32번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특혜 아까는 뭐 96년인가요부터 시작했지만 예. 마지막 특혜는 2018년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장관 취임 해서까지도 이게 반복됐다는 거는 예. 이분은 아마 그냥 반평생을 네. 이런 뭐 5만 원짜리 딱지는 안 내도 된다고 예. 생각하지 않고서야 저는요 예. 속도 위반 딱지가 와도요 그 납기 만료 기한. 전에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기 지키면은 싫어서. 돈을 더 내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다 그래요. 맞아요. 늦으면 그렇습니다. 10%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의아한 점이고 뭐 앞으로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믿어봐야지. 자, 뭐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내용도 오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이제 김부겸 총리가 과연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펼지에 대해서 우선 관심이 많은 게 지금 부동산이에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 김부겸 우선 총리 후보자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조금 나왔습니까? 기존 정책과 다른 게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말씀을 좀 조심하고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대책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에서 뭔가 또 이제 그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거기하고 엇나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말씀을 조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좀 원론적인 내용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그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이 보유세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제 분할 납부나 이연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뭐 은퇴하신 고령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뜻은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 종부세에 지금 비싼 집에 무거운 세금을 물린 종부세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김종석 의원님, 그러면 이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서 4.7 보궐선거에서 패했고 그 민심을 뭔가 반영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였는데 현재로만 보면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봐야 지금 됩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하지만 예. 우리 다 알잖아요. 이분이 그 소위 민주당 내 강경파와는 다른 목소리를 쭉 내온 분이고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도 됐고 예. 해가지고 이제 현 정부 기조와 조금 다른 공급 중시 정책의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 질의를 하면서 예. 은근히 좀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민주당 내 이 강경파하고 아. 좀 다른 목소리를 자꾸 끄집어내서 네. 좀 어떻게든지 뭐 정략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내 예. 이견을 부각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 뭐 올해 정치를 사실은 그 신한국당부터 시작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온건하고 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예. 이분이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예. 주요한 핵심 포인트는 민주당 내 이 강경파하고 강경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좀 갈등이 생길 것인가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볼 때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네. 논란이 많은데 공시지가 9억 원이 과세 대상이잖아요. 예.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김부겸 의원이 아직 그 부분에 얘기를 안 했지만 이걸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가액을 낮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좀 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것을 유지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흔들림으로써 네. 일관성을 잃음으로써 더 시장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총리가 이제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그런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고령층이나 은퇴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송영길 이제 당 대표가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금융 정책,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 대출 규제를 완화.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을 아마 이제 교체할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는 분이 김진표 김진표 의원. 예. 의원님이시거든요. 근데 예. 또 그분은 이 종부세에 대한 이 보유세를 좀 완화할 것 같은 또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조금씩 다른 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당정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기조는 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예. 지금 보면은 당하고 정 간에 이제 그 좀 부조화가 있었잖아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면 당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느낌에 예. 오히려 당 대표와 총리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데 당내 이게 전선이 뭐 최고위원들 좀 바뀐 것 예를 같아요. 들면? 무슨 소장파나 뭐 강경파들하고 이제 그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종부세는 사실 이 민주당에서 선거할 때마다 이거 뭐 상위 2% 국민에 해당되는 거다, 표에 영향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이게 결국은 조세제도의 어떤 균형 또는 형평성, 비례성, 투명성 이런 거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예.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다른 세금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이 팽배한 게 아닌가. 예.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 현실화해가지고 예. 종부세와 무관하게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 거부감 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이번 총선에 지방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민주당의 핵심이 수용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 전반을 좀 현실화하고 네.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종부세가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이 강남 쪽에 이런 고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같은데 실제로 종부세를 증가한 것은 오히려 이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늘어서 중산층도 이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됐다는 불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 9억 원이면은 시가로 따지면은 예. 이게 이제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금 70%로 잡아놨기 때문에 예. 시가로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솔직히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네. 많지 않죠. 그리고 지금 종부세 그래서 대상이 약 이제 그 3.7%전 국민의 네. 3.7%라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부세의 도입 목적 자체가 법의 1조항을 보면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예. 것이고 또 그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고가이고 네.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어떻게 보면 종부세를 이렇게 물리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종부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1세대 1주택자는 아예 받지 않는 게 낫지 않냐. 뭐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든 사람은 아니거든요. 1세대 1주택자는 아예 물리지 말자. 예. 아무리 값이 값이 높아도 높더라도 그래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원이었으면 좀 상당히 중요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제가 20대 국회에 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환영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근데 저는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좀 종부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자 위주로 가면서 이 다주택자에서는 또 거래세를 좀 인하해서 물량을 내놓게 만드는 예. 그래서 시장이 좀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지금 당장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정책을 예. 제안을 하는데 솔직히 뭐 민주당이 이제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지금 목표 자체가 불로소득 환수의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네. 거래세를 더 지금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6월부터는 최대 그렇죠. 30%더 중과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어떤 민주당의 이 방향이 기조가 그 변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국민들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종수 의원 말씀해 주실 때 이 당대표와 총리는 의견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당의 이제 또 이 강성, 이른바 친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지금 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의 김진표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단 말이죠. 이분이 부동산에서 조금은 유연한 입장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다주택자 양도세도 조금 완화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이 사실 그동안 그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입장 표명을 많이 안 하셨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분의 과거 경력이나 당내에서의 그 정책 그 제안을 경과를 보면 분명히 합리적이고 그 정책 경험에서 나오는 대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이나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실감이 있고 합리적인 분들이 좀 그동안 그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가 뭐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에 최대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고 바꿔나가는 지금 조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해서 당내 논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부세라는 게 우리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가의 아파트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가격 인상을 초래하니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인데 이게 그동안의 수요가 투기꾼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24번, 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현실 인식을 바꿔야 된다. 종부세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아니 3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짜리로 낮춘들 그거 또 다른 부자한테 10억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서민들 아파트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왜 고가의 아파트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하는지 좀 국민 갈라치기가 아닌가. 저는 상당히 의도가 좀 안 좋은 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표 의원이 그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를 좀 유예하다, 한시적으로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시 이낙연 전 당대표한테 지난 1월에 냈다는데 이 생각을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밀어붙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본인의 소신이 있으시고 이분 역시 이제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이제 그 특화되신 분이고 뭐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그 명확한 관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한번 세게 주장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좀 그 유예를 해서 오히려 이제 매물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걸 하려면 또 이 다주택자한테 주었던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나면 뭐 양도소득세나 뭐 취득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그 감면해주는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그 주어진 특혜는 없애고 대신 매물을 내놓으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중과를 안 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한다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좀 김진표 위원장께서 이제 추진을 하신다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할 만하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기존의 이제 전체적인 그 세제를 그 방향성을 완전히 트는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 과연 이것까지 수용이 가능할지는 네.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이분이 또 세제 전문가예요. 예, 재무부위원장을 계실 때 세제실장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세금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방금 최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혜택을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당 더불어민주당 안에 의견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글쎄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다 소수의 다주택 소유 투기꾼에 의한 부동산 가격 인상이다라는 예. 그 전제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지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주택자라도 내놓을 수 있게 해주는 출구를 열어주면 공급이 늘고 예. 자연스럽게 전월세가 됐든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출구를 막아놓고 그냥 가둬놓고 두들기는 형식이 되니까 갖지도 말아라 팔지도 말아라 예. 사지도 말아라 이상한 제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네. 정식으로 사업자로서 인정을 하고 네. 혜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센티브의 다른 표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임대주택도 민간 영역에서 많이 나오면 네.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건 경제 원론에 나오는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죄악시하고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을 쪼으니까 전월세 매물조차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센티브로 오히려 우리 외국 가보면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주로 이제 근데 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네. 잠시 뭐 1년 동안 가 있는 파견 뭐 네. 특파원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도 현지에서 아파트 렌탈 아파트 구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부세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종부세 이 면제 혜택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예. 민주당에서 생각하니까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폐지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폐지를 해야만이 결국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래야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혜택을 없애고 그래서 예. 매물을 내게 한 다음에 네. 그때 세금도 조금 낮춰준다. 예, 양도소득세도 좀 낮춰놔야 이제 그 출구가 열려서 충분히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시장이 안정될 거다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안정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정부가 불로소득 환수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오히려 부합을 합니다. 왜? 예. 불로소득이 줄어들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예. 떨어지면요. 예.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경우에 어떤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당과 얼마나 화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토론해야 될 게 바로 가상 자산 열풍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0만 명 이상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책임하다. 이 발언은 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한 발언과 궤를 달리하는 거죠. 생각이 좀 다른 듯한 표현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이 이슈는 예. 20대 국회에서 우리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 정무위원을 예. 4년 예.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고민했었고 아, 그래요? 공유하는 추억에만 많을 겁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도 했습니까? 입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안 된 이유가요. 예. 또 뭐 최 의원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우선 이게 가상화폐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예. 또는 심지어는 국제적으로도 어떤 합의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화폐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그게 무슨 화폐냐 그러고 이러죠. 예. 또 이게 금융자산이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무슨 금융자산이냐, 금융자산이냐 이러고 무슨 투자자산. 또 무슨 금은 뭐 같은 이런 보화도 아니고 이 파일이니까요 컴퓨터. 그래서 좀 웃지 못할 일이 예. 이게 서로 공무원들은 원래 자기네가 하겠다고 이게 막 그 그렇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예.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이상하게 서로 안 하겠다고 하겠다. 미뤄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사업자 등록은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판매 사업자로 받아주고 그 불법행위 적용 법률은 법무부 소관의 그 저 사행행위 도박 예. 막는 법이 있어요. 법이 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예. 주무주 장관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아마 그렇군요. 지난 3년 동안 그때 이렇게 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업계에서 이제 이쪽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이제 의원실에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직 국제적인 표준도 없고 한국에서 먼저 규제를 해봐야 외국하고 달라지면 그것도 문제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니까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로 해달라. 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현실입니다. 3년을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해킹을 통해 가지고 이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생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거래소라고 하는 기관이 솔직히 뭐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정부 기관으로 뭐 인증받거나 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다 개인 사업자들이고 그냥 이제 좀 커지면은 법인 사업자처럼 이제 일을 하는 그 기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뭔가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또 그 업체는 이 거래소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거래 수수료를 지금 얻고 있기 하루에 때문에 뭐 2, 300억씩 버는 거래소도 그렇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버는 만큼 뭔가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안을 강화해서 해킹으로부터 이제 그 고객의 자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거래가요. 이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는 그 호가의 순서대로 그리고 일찍 낸 순서대로 뭐 이런 규칙에 따라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이 암호화폐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기네 그 화폐를 가지고서 자기네가 그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 시스템을 공정하게 누군가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안과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좀 책임지고 거래소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워낙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성 화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백서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이 백서를 검증을 해서 이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인지 검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도 역시 거래소가 좀 해야 되고 블록체인 협회 등과 같이 이 전문적인 그 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자정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오히려 정부가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제안까지 해드렸는데 지난 3년 동안 이제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에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장관 후보, 총리 후보자께서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럼 총리 후보자가 이런 생각으로 뭔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볼 때는 오히려 가상자산 투자가 조금 안전해지는 겁니까? 뭐 괜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본다면. 아무래도 제도화되면은 좀 위험 부담은 덜겠죠. 근데 그것의 이면은 뭐냐 하면은 은성두 위원장도 아마 그런 얘기일 텐데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는 측면이 들어가면 잘못됐을 때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잘못됐을 때. 그렇죠. 뭐 펀드가 잘못되면 다 또 금융위원회 앞에 가서 데모하고 물어내라 하는 이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정체가 뭔지 모르는데 이걸 괜히 우리가 뭐 책임져주고 뭐 인증해주고 그러다가 사고 터지면 공무원들은 되게 책임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전무후무한 이 공무원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게 불법 돈 세탁이라든지 외화 유출이라든지 또는 이게 완전 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현행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술이고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미래를 모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로 어떤 이 진화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은 저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요.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론인데 문제는 이 뭐 업권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의 누가 담당하냐? 이거 기본적인 일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뭐 이제 TF처럼 팀을 꾸렸었어요. 지금도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미되기 때문에 과기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과기부가?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네. 주식처럼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했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네. 금융 당국이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래소가요. 전자상 거래업체예요. 온라인 전자상 거래업체.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원래 공정입니다. 공정의 전자상 거래법이 이제 예.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하다면 공정위까지 좀 들어와서 이런 법을 또 어떻게 더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 협회나 이런 그 거래소들이 만든 협회들이 예. 민간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간이 아직 정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민간 협력으로 예. 뭔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노력도 만들어주고 네. 그 틀 안에서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너무 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민간에서의 어떤 그 노력이 좀 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뭐 돈 벌 데가 없고 취직도 하고 힘드니까 뭐 네. 주식 투자하더니 이제 이쪽으로 코인으로 다 간다. 코인 열풍인데 그렇죠. 그런 현상은 조금 그렇죠. 우려할 그래서 만하지 저도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제 상당히 경고는 주는데 네. 몰빵하진 마라. 다 잃어도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만 투자해라. 은성수 괜히 위원장- 결혼 자금 넣었다가 다 날려서 장가 못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성수 위원장처럼 말해가지고 상당히 거의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예. 은 위원장이 그 어른들이 뭐 예, 가르쳐야 예. 된다고. 그거 그거 완전 예. 꼰대죠. 예. 요새 젊은 애들이 그거 좋아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이 경제 주요 정책, 부동산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입의 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